26년도 경제 전망, 그 다음에 대안 모색, 라는 주제로 가졌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코 이제 좋다고 밝게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대내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도표와 그래프로 해서 쭉 발제문을 작성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에서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경제 전체가 장기 침체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왼쪽 하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코로나 경제 때, 코로나 경제란다. 코로나 때 네, 전체적으로 보시죠. 슬라이드를 그 부분마다 확장하면 조금 더 이렇게 혼동스러우실 테니까 그냥 제가 마우스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국면인데요. 사실 많은 정부들이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이 좀 올랐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곧바로 이전의 시기로 이제 복귀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정을 고려해 보자면 사실은 한국 경제도,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한 2% 정도대로 다시 수렴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코로나 때 전혀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통해서 그걸 계속 이어갔더라면 사정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다시 복귀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파란 선은 이동평균인데요. 이 녹색 선하고 이 파란 선은 한국 경제, 세계 경제의 이동선인데요. 이동평균을 보면 잠재 성장률보다 좀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한국은 잠재 성장률이 이 점선으로 해 있는데 이게 이제 저성장의 추세로 수렴한다 할지라도 이동평균은 전망하는 거죠. 이동평균은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더 하회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많이 어렵다, 그리고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 경제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트럼프 위기를 지금 맞이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연준의 이 대차대조표 중에 자산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자산 구성을 통해서 미국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를 실제로 주도하는 게 과연 금융시장인가 정부인가라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위에 있는 거는 예전이죠. 1914년에 연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15년부터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 16년부터고. 그리고 아래는 코로나 이전 이후를 그린 연준의 대차 대조표 중에 자산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 1913년 연준이 연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연준이 대내외적인 미국 자본주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정책을 수용하였죠. 가장 중요하게 보면 지금은 연준이 설립 이념, 설립 목표가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고용의 극대화, 그리고 연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장기 미 국채의 안정, 이 세 가지인데요. 13년에 연준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국내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서 진성호흡의 활성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요. BA라고 하는 건 은행 인수어음이죠. 은행 인수어음이 활용되는 거는 미국 경제의 국제화,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미국 달러의 세계적인 패권을 어떻게 장악하게 되는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 민간 사이의 거래를 통해서 어음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하고는 그 유동성이나 가치 면에서 비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연준 자산에 이 은행 인수 어음, 그러니까 무역 거래를 통해서 어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거를 마치 국채처럼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의 국제 무역 거래의 결과라고 보여지는 어음이 달러나 미국 재무성 국채의 재무부 국채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나 국채나 그다음에 은행 인수어음, 미국 무역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30년대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 국채 여기서 보듯이 국채의 구성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그다음에 은행 인수어음은 그 규모가 감소됩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습으로 다시 이제 변모하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 자본주의가 전체 달러 패권이나 전체 세계 시장 무역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랬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2010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요 작게 표현되지만 이게 뭐냐면 미국 연준의 이 전체 그래프는 미국 연준의 자산 부분을 이제 그 각 구성으로 나눈 건데요. 자산별로 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약 8,900억 달러의 정도 해당되는 미 연준의 자산의 거의 90% 이상이 미 재무 채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담보로 달러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 달러 발행 규모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어떤 자산으로 기준을 삼을 것인가라고 보면 요 그래프에서 나온 거는 요때 그러니까 30년대 이후로 특히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50년대 이후인데 50년대 이후부터 2010년까지 전부 다 미재무성 국채입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부터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그렇죠? 파생 금융상품이라는 게 휴지 도박이 되잖아요. 아무도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 금융기관이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 금융기관이 망하면 미국도 망하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고 하는 이런 독특한 미국 자본주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거를 사줍니다. 연준이 사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계속 움직이네요. 작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요거는 가장 밑에 거는 기타 자산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있잖아요. 요거는 미 재무성 국채 그대로 좀 늘렸던 거고 초록색이 있는데 초록색이 바로 휴지 조각이 된 서프라임 그렇죠? 주택 담보 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이고 왜 이렇게 제멋대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계속 늘어가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한 8,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때는 9조 달러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6조 6천억 달러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금융위기를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변경시켰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규모이고 그다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시장을 살려주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이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2019년 다시 요거를 2005년도니까 2019년에서 따로 떼어서 본 겁니다. 엄청나게 이게 이제 국채고 그다음에 요 아주 짙은 색이 말 그대로 미국 그 금융기관들의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지금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은 금융시장인가 정부인가로 보게 되면 미국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발행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그 중간에 국채가 아니라 미국 달러를 담보한 달러의 근거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미국 금융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미국 금융기관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상당 부분 큰 위치를 차지하고 위상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거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 구분 정도가 아니라 이미 보시다시피 2010년 이후로 민주당, 공화당, 양당 정부가 모두가 미국 자본주의 이익, 특히나 미국 자본주의 이익 중에서도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시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글로벌 불안이 계속 가중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빨간 걸로 몇 개는 해놨거든요. 지금 2025년 트럼프가 11.2% 이게 이제 실효 평균 관세율 추이인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14, 15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요 그래프 전체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스무드 올리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엄청난 관세를 때렸거든요. 1930년대. 그래서 각 나라들이 미국 거래한 나라들이 전부 다 보복 관세를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다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자유무역이 실종이 되고 그러면서 각국들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국내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훼손이 되죠. 그래서 뭐 대공황에 사실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그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34년에 이제는 그러다가는 다 죽는다 싶어서 호혜통상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그 관세가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게 다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관세가 일반 협정, 브렌트 우주 체제죠. 47년에 브렌트 우주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가트 협정을 하게 되는데 내려오고 가트 협정 이후에는 소폭 60년대 정도를 빼놓고 나서는 전부 다 하향 안정화 추세로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45년 이후에 전후 경제 질서 73년도에 이제 브렌트 우주가 붕괴되긴 하지만 전후 무역으로 측면에서 보면 하향 안정화 추세를 갔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여기서 관세 충격으로 올리게 되면서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다 아시고 있다시피.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게 적어놓은 거에 따르면 중국에 밀리고 미국에 얻어맞는 구조. 지금 왼쪽 하단에 보면 얘가 이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죠. 이게 한국이 미국하고 혹은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하게 되는데 얼마만큼 손해가 있느냐 혹은 이익이 있느냐 요걸 따지는 건데요. 자, 요 보라색이 뭐냐면 한국이 대중무역을 했을 때 손실이 나느냐 이익을 보느냐 이랬습니다. 자, 2025년 기점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국과 거래하면서 손해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죠. 반면에 미국과 거래에서는 엄청나게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대외 무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지금 이 녹색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지금 22년 이후로 어떻습니까? 좀 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18년, 20년 이후로 미국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수렴된 상황 혹은 역전된 상황으로 앞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있다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이 무역 흑자를 많이 가져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관세도 주고 무기도 주고 뭐 많이 등등등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진술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합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나중에 주식시장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에 밀리고 미국에 얻어맞는 구조라고 우리가 대외관계, 무역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안 좋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 심화, 그리고 실질 무역 손실 회복은 요원하다 그랬는데 보통 보면 무역 흑자, 뭐 자본 수지 흑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실질 무역 손익이란 건 뭐냐면 환율이나 물가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요. 무역 흑자에다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빨간색 그래프가 뭘 따지냐면 실질 무역 손익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오른쪽이 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 그래프에 가로가 쳐진 거 있잖아요. 숫자 앞에. 그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였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할수록 돈을 못 벌어요. 돈을 그냥 까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소폭 올랐어요. 올랐는데 다시 까먹습니다. 요 옆에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 2024년까지잖아요. 그래서 2022년 2, 4분기부터 2025년 3, 4분기까지를 요거를 따로 확대해 가지고 했습니다. 요게 뭐냐면 그 8조 정도 되는데요. 요게 실질 무역 손익의 소폭 좀 완화가 된 거예요. 감소가 된 거예요. 요때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직전 정부죠. 근데 지금 이게 플러스가 좀 더 좁혀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손실이 더 늘었어요.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도 돈을 맨날 까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의 부품 소재 형 무역형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은 반도체에서도 우리보다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철강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자동차, 고속철, AI, 피지컬 AI 등등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도 중국하고 또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검정색이 뭐냐면, 검정색은 무역 의존도입니다. 무역 의존도를 보게 되면, 요 무역 의존도는 요 오른쪽 지표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상 보면 무역 의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1990년대 보면, 여기는 50% 아래인 거로 봐지죠. 근데 이쪽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내수가 진작에 안 되고 무역 의존하고 있는데 무역 구조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미국에 얻어맞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계속 무역을 이어 나가봤자 실제 무역의 손익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무역 흑자를 보긴 보죠. 그래서 이제 물가와 환율을 적용시키는 게 마이너스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400만의 개미 투자자들이 얼마 정도 미국 장에 투자하고 있냐면 무역 흑자보다 상회한 수준으로 미국 주식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역 흑자 보는 요게 아니고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손치더라도 1,400만 개미 투자자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에게 쏟아붓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안 나는 구조죠.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조업과 서비스 모두에서 대기업이 한참 모자란 중소기업 생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왼쪽 거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기업의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서비스업은 좀 늘어요. 좀 늘어서 얘는 한 50% 가깝게, 50% 하회합니다만은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중소기업이 잘 돼야 지역 경제도 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고 막 그런 지역 소멸도 막고 등등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투여하겠다고 했고 그 5개 그 초강력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열심히 지역경제 발전에 돈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최근에는 또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상 통합으로 시도를 통합으로 해서 17개 광역 자치단체를 좀 큰 걸로 묶겠다 해서 엄청나게 지원하겠다 하였는데, 그러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을 하긴 하는데 첨단산업, AI 첨단산업 등등 철강이라든지 조선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참여하는 기업들은 스타트업이나 스타트 스케일 혹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어디냐라고 살펴보면 지역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은 당연히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나 대기업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들의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주거도 안정되고 이런 지역 소멸도 막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 글로벌 기업들이나 이런 스타트업라든가 스타트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게 돈잔치를 하는 게 아니냐. 뭔가 구조적으로 이 선순환 될 수 있는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게 반영하고 지금 제조 서비스업 모두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개선하는 거는 정말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자산부불 위험이 대단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추세로 보면 법을 확장해서 법을 조정 국면으로,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위기로 드러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당 부분 위기 가능성이 농후하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여기 잠깐 읽어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요 부분 한번 보시죠. 요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융위 이후에 2조에서 4조로 2배가 뜹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4조에서 8조로 뛰죠. 이게 이제 아까 연준 자산이 9조까지 올라갔네. 이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계속 미국도 정부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이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 아니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유동성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달러의 씨가 말랐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AI라든가 첨단 기술에 계속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향후 10년, 20년 동안에 다 이제 투자하겠다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첨단 분야 산업도 사람들에게 주식, 채권 이거 다 팔았는데 이게 주춤하는 순간 버블이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버블 꺼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요게 바로 가장 위에 있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2009년부터 25년까지의 나스닥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랫단에 있는 게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다우존스입니다. 보시면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거의 우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빼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국내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장에 투자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무역 흑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국면이죠. 한편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버블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꺼진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9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오르지도 자산 버블이라고 할 게 우리는 뚜렷하게 이렇게 없는데
버블 버스팅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얘네들은 말 그대로 얘를 한 1억 벌었다고 쳐요. 1억, 1,000만 원 넣고 1억 벌었다고 쳐요. 얘 꺼지면 절반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5천 정도, 그 5천 정도 날리는 건데, 우리는 이게 9배 오른 게 아니라 한두 배 정도 아니면 비슷하기 때문에 꺼지면 우리는 원금 손실 정도가 아니라 자산 파괴 정도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꺼진다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글로벌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 투자 자본들이 나갈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6%가 외국인이거든요. 나중에 공매도를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예, 더 심각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사실은 아까 이제 뭐 9조 9천억, 지금은 연준이 그 6조 6천억까지 갖고 달러로 보면 갖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가 많으니까 이거 이자 부담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속할 수 없으니까 이걸 털긴 털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면,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엄청난 자산 쇼크가 올 거다. 라고 봐지고, 그래서 함부로 금리도 못 내리는데 트럼프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지금 올해로 제롬 파월을 물리치고 트럼프 사람이 아마 연준 의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사람들 한 5-6명 되는 연준 의장의 하마평에 오른 사람인데, 이들 모두 다 연준 자산의 유동성을 털어야 된다. 이렇게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시기와 규모가 다를 뿐이지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2조 아래로 떨어지면 정말 이거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자산 파괴를 하고 버블이 깨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지난 25년 10월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25년 12월 1일에 양적 긴축 정책을 중단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등등등 해서 실제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연준 자산에 있는 많은 MBS 파생상품 턴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털려고 시도했고, 그 다음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털려고 시도하면 계속 뭐냐면, 주가가 안 좋아지고 경제지수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다가 멈추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털게 되면 그러니까 턴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연준이 자산을 갖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에 팔아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달러가 정부로 들어오겠죠.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겠죠. 달러가 씨가 마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 정부에 충격을 받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야, 달러를 또 발행한다고? 어떻게? 아니 국채 발행하면 또 우리가 이자 부담을 물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자 부담 없는 달러를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데 아주 기이한 분이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한번 했죠. 누구냐? 트럼프. 전 세계 미국에 달러 투자하라고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에게 달러로 투자하라고 강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 부분 달러로 투자하라고 했었죠. 이 정부 초기에. 그러면 왜 자기가 찍으면 되지? 왜 도대체 다른 나라에 때 달러로 하라고 하지? 마치 이거는 우리나라에게 베트남에게 혹은 캄보디아에게 원화로 투자해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원화를 직접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부채,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돈을 우리한테 갖고 오게 되면 이자 납부의 부담이 없거든요. 국제 발행 부담도 없고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잠깐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가 이제 요때가 언제냐면 10월 29일, 30일이 언제냐면 그때입니다. 우리나라 트럼프하고 협상했었잖아요. 협상했었는데, 좀 관세를 깎아준 날이에요. 묘하게 또 그때 연준이, 앞으로 연준의 대차대표 축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발표한 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개실적위원회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인상 요것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이때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유예합니다. 좀 뒤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달러 부족 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때 관세를 깎아줬나 그 다음에 투자 5천억 달러, 3천억 달러 하는 걸 깎아줬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결정들이 당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환율을 좀 보겠는데요.
이런 환율을 이렇습니다. 이미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환율이 1,400원은 올랐어요. 왜 올랐냐고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윤석열한테 뉴 노멀입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환율이 1,400원을 오르게 된 시점은 12.3 계엄 몇 달 전인 9월 달부터 올랐거든요. 이제 1,400원에 올랐는데 지금 증시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장에서도 다 알려져 있다시피 환율 방어선 1,400원입니다. 이미 붕괴됐죠. 그리고 자본 유출에 취약한 국면으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발 AI 붕괴 시에 국내 증시 자본 이탈이 현실화. 아까 나스닥이 2009년 이후로 10배가 상승했죠. 자산보험이 깨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제 국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23년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로 자본 이동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시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고 증시가 깔리면 환율이 오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증시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 두 가지 현상이 동일하게 가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자본이동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시의 부침에 상관없이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환율 방어가 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안 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아래 이제 도표에다 좀 적어놓긴 했는데, 우리가 19년, 21년 동안에 154억 마이너스죠. 이거는 외환 순거래 운용 추이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스 154억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1,100원대로 방어를 했습니다. 반면에 22년, 25년 기간 동안 보면 작년 여름께 보면 700달러 마이너스를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400원 고공행진을 못 막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율 방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부에서 구두 개입도 하고 실제로 국민연금을 턴다 아니면 외환보육을 턴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동산 순자산 격차 이어지는 자산 격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로 보면 충격적이지만 너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구 순자산, 부동산 순자도 5배율을 한번 보면 상위 20%, 그 다음에 하위 20%. 요 그래프고요. 요거는 이거 중간에 지워버리고 2015년부터 24년까지 어떻게 된다. 상위 20%는 약 7억 정도 되는데 그게 12억 정도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죠. 근데 하위 20%는 900만 원이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은 7억에서 12억 벌고 어떤 사람은 9억에서 이거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9억에서 아니 1,000만 원에서 뭐랄까 이게 마이너스 3% 보시죠. 마이너스 3.7% 증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연 자산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정치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내란숙의 윤석열도 난리를 쳤기 때문에 경제는 이념 배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하튼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돈 번 사람들이 있죠. 자, 고용 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여부에 따른 자산 양극화 심한 순자산 격차가 18년에는 34배였습니다. 근데 21년은 37배, 지금은 42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게 되면 2,200만 정도 돼요. 2,200만 가구수입니다. 가구수의 43%가 무주택자입니다. 24년 기준이고요. 올해 보면 여기서 순자산 격차가 어떻게 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0%, 뭐 50% 좀 못되거든요. 무주택자가. 그래서 부동산 경기 주기와 맞물려 폭발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에는 이제 73배 초입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고 22년에는 확장 국면입니다. 163배, 24년에는 약간 조정 국면, 그리고 129배 정도 되네요. 야전 조정 국면을 해서. 그래서 부동산의 순자산 증가율이 오타입니다. 1은 아니네요. 상위 20%는 약 70%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올랐네요. 근데 하위 20%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는 계속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산을 부여하면 이거는 숨만 쉬어도 자산이 확장되는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그대로 나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갈수록 작아지는 가계소득 비중. 이거는 원래 이제 국민계정,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대차대조표를 그리는 것의 응용인데요. 기업이 많이 가져가느냐, 가계가 많이 가져가느냐라는 걸 따지는 겁니다. 이 검정 거는 기업소득, 가계소득 대비입니다. 이게 기업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죠. 엄청나게. 근데 요 사람들 다시 돌아가면, 가계가 되겠죠. 가계소득을 둘러싼 리스크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소득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업소득 가계소득이 80년대는 22.6%였는데, 2000년대 어떻게 됐습니까? 43%, 거의 반을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뛴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업하기 되게 좋은 나라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 보시면 안 됩니다. 실질 가계소득 감소. 코로나 충격 이후에 실질 소득은 제로 성장의 평균선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이 악화되어 있고 인구의 절벽, 그 다음에 내수 불황, 장기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현을 완화해서 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금융위기, IMF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내수 지표는 구조적 내수 붕괴의 수준입니다. 내수 불황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사상 초유 3년 연속 역성장입니다. 22년, 23년 코로나가 껴있다 할지라도 20년, 21년이 지나서 22년으로 오게 되면 코로나 충격에서 약간 벗어나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역성장. 소매 판매율도 여전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적자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윤석열이 마지막에 12.3 하기 전해 24년에 보게 되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게 됩니다. 한 초에. 근데 그 전에도 했는데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 파산법인 2개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개를 더 만들자. 2개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2개를 더 만들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해 말에 다시 한번 차기 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뭐냐면 광역 전체한테 파산법원을 다 하나씩 만들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분위별 적자 가구 비중을 보겠습니다. 절반이 높죠. 적자 가구가 그러니까 소득 분위기가 낮은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슨 조사를 하거든요. 해마다 한 번씩 사회지표, 사회조사 지표라는 이름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하게 보면 해마다 하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문조사이긴 합니다. 이제 인천 특정 지역을 제가 한 3개 봤거든요. 보는데 이 3년 동안 부부 합산 소득이 500만 원 이하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의 50%가 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소득 가계 실질 소득 만성적 소비 불황의 원인이다라고 했는데요. 소득이라네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질 인가 증감률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게 되면 실질 임금 증가율이 21년에는 그나마 플러스 2.0%였네요. 하지만 22년 코로나가 끝났는데 마이너스, 23년에 마이너스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플러스로 소폭 오르네요. 그러다 25년 3분기 작년이 되겠죠. 작년 가을께는 플러스 5%, 1.5%로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년 연속 우상향 약 9배 정도까지 해서 상승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혹은 감소했다고 상승하는데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공매도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번 달 혹은 일주일 상간에 하루 공매도 거래 규모는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 3, 4분기, 4, 4분기에는 하루 공매도 수준이 7천억, 8천억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두 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데가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순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식 버블, 자산 버블이 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버블이니까 사실 기업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해서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떨어지면 그 공매도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돈을 떨어질 때도, 그러니까 오를 때도 돈을 벌지만 떨어질 때도 돈을 법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에 참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살펴보면 1,400만 우리 개미 투자자의 1%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 99%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매도에 참여한 사람. 여기서 60% 중반대가 외국인이고 그다음에 30% 중반대가 기관 투자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주식이 오를 때만 이익을 보지만, 공매도에 참여하는, 지금 시로 따지면 1조 3천억의 거래 규모에서 차지하는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이 오를 때뿐만 아니라 주식이 내릴 때도 돈을 법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그 증시의 36% 정도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딱 하나를 찝어요. 회사를 찍게 되면 장난을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논의들이 많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지정해놓은 300개 기업만 하자. 자산 1조 정도만 대상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전히 공매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선되지 못하는데 이익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외국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닌데 뭐냐면 성별, 연령별 작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의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성별, 연령별 2025년 국내 시장 수익률을 살펴보면 꼴등이 누구냐면 20대 남자입니다. 바로 위가 30대 남자, 바로 위가 40대, 50대, 그 위가 60대 남자입니다. 이제 남자는 다 끝났죠. 끝났으면 시작을 합니다. 20대 여성이 바로 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50대, 60대 여성이 1등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거를 반영해서 젊은 20, 30대 남자들이 우리는 국내장을 탈출하겠다. 미국에 가죠. 미국장이 가는데 그 액수가 아까 여러 차례 강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흑자를 상회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투기라고도 할 수 있고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야 우리나라 자본이 사실은 기업에 들어가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에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투자에 이루어질 텐데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요인이나 결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성장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를 한국 경제가 갖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불어오기 때문에 여하튼 정말 쉽지 않다. 특히 올해도 어떤 장밋빛 어떤 전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신년 벽두인데 우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